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6일 정도가. 하지만 이제 마라톤을 뛰기 전에 여러분들이 42.19를 뛰기 전에도 뭐 하루에 한 10km씩 계속 운동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176일 정도 동안에 매일 한 최소 2-3시간 정도는 이쪽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6개월 뒤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원에서 4시간을 소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는 이걸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미리 예습을 해서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제가 6개월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방향이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책의 챕터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하고 이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그러면은 이번 6개월 동안에는 그 챕터 내에서 문제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 이렇게 발표자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 뭐 HVDC 같은 거 지금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HVDC 같은 거 한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한전 자료들을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따 팩치 쪽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설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UPFC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테이트콘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어차피 그런 자료들은 널렸으니까 그 자료들 보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건 여러분 몫인데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줘가지고 6개월 동안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 학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소개를 안 드렸던 송전적인 기술 용어 해설집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명확하게 내용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시간이 되면은 그 챕터 안에서 보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VDC 기출문제 같은 것도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따가. 먼저,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HVDC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나라 케이스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어디냐? 해남에서 제주 간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는 뭐라고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예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직류인데 쌍극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수 기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단극인지 쌍극인지 귀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쪽만 접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해수를 기류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케이블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따가 자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전압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DC 플러스 마이너스 180kV다. 150MW 투폴이다. 여기서는 제가 이 자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고 거기서 이제 머릿속에 많이 암기를 하시는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퀘어는 어떻게 된다? 410 스퀘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345 케이블도 시험에 나왔는데 345 케이블 같은 건 1200 스퀘어, 2000 스퀘어를 씁니다. 이제 나중에 케이블 같은 경우도 가공성전설로에서 배우시는데 이제 뭐 330, 440 뭐 이렇게 41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또 ACSR을 썼을 때 또 ACSR OC 아니면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스타샤라든가 뭐 이런 그 케이블을 썼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선용 용량이 증대된다. 그런 내용들도 또 나중에 2장에서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몇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800스퀘어짜리. 그리고 솔리드 케이블 해가지고 101km를 갔다. 송전선로는 이제, 송전선로기 때문에 ACSR을 썼지만 우리는 이제 DC 케이블 같은 경우는 800스퀘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01km를 썼고, 전극. 아까처럼 지금 뭐, 해수 기로를 하다 보니까 전극이 필요하죠? 그 전극은 20개를 해가지고 뭐 썼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사이리스는 어떻게 돼 있다, 변환형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막 간단하게 돼 있었지만 여기는 복잡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전의 송전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모선에서의 이런 내용들도 보셔야죠. 모선이 지금 4부스 타입 방식인지 2부스 타입 방식인지 아니면 단모선인지 복모선인지 1과 2분의 12 모선인지 이와 같은 이중모선. 왜냐하면 이중모선에서는 지금 타이가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2부스 타이 방식, 이쪽에 타이하고 이쪽에 타이가 있을 테니까 2부스 타이 모선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조상 설비들이 있을 거고요.
조상 설비들이 이쪽에 있을 거고요. 뭐 여기 지금 리액터나 뭐 C 성분을 통해서 역류를 지금 뭐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뭐 션트형 리액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 2, 3 해가지고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DC로 변환해주는 장치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전극에 관련된 장치가 되겠다. 왜냐면 여기 DC니까 DC가 이쪽을 하나 보내고 이쪽을 하나 보낼 거 아닙니까? 쌍극이니까 이쪽에 극이 하나 있고 이쪽에 극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가운데 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극이 지금 이게 바라보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바이폴라, 호모폴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 극 부분에 어떻게 됐죠? 그걸 지금 만들어놨죠. 그걸 이제 해수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좀 잘 이해를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이따가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주 쪽에서 받는 겁니다. 제주 쪽에서 받을 때는 똑같이 이쪽에 이제 극 쪽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양쪽에 지금 극이 있고 여기서 변환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HVDC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파수 제어, 전력 제어, 뭐 전류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거는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아까 거를 지금 아까는 여기 변전소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한전 해남에서 이렇게 송전해가지고 변환을 해서 어떻게 됐죠? 이게 극이었죠. 이게 횟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바이폴라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난다고 그러면 호모폴라인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서 이쪽에서 다시 변환해가지고 가는데 이쪽에 필요한 게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동기조상기가 하나 더 달렸더라. 이런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건데 실질적으로 변압용 변압기가 어떻게 됐냐 3차형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왜? 이걸 썼냐?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이리스에 오는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YY 델타 3권선 변압기를 쓴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YY 델타 그 시험 문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왜 어떻게 저감되는지는 뭐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이리스 밸브는 교류를 직류를 교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사이리스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견학했던 뭐 그 동서울 변전소 견학했던 사진, 뭐 미군 변전소, 그 다음에 뭐 양주 쪽, 뭐 여러 가지 변전소들에 대한 신가평 뭐 이런 쪽에 대한 사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사이리스들이 있다 보니까 요 안에 이제 순행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수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펌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각을 시켜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한번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이리스 밸브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밸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184개가 4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이리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압 배열이 틀려지는 것 뿐입니다. IGBT 같은 것도 쓰면 더 좋은데요. 그걸 쓸 수가 없는 게 전압에 대한 내량이 약하기 때문에 용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이리스를 많이 쓰는 게 이런 부분들이 내량이 좋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다 보면 이런 사이리스를 연결해서 그 용량들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다가 많아지는 것들은 용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조파 필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이렇게 고조파 필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변전소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그런 그 필터들. 근데 변전소에 있는 건 이제 그 스타콘을 해가지고 콘덴서를 공급해주기 위한 부분이죠. 154 같은 경우 23kV 같은 경우 콘덴서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같은 경우는 154에서 22.9kV 변전소 같은 경우는 45에 60Mb짜리 TR이 4개 뱅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개 뱅크에서 한 5메가 정도의 그 콘덴서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때 6개씩 해가지고 18개가 달려 있었죠. 그거를 어떻게 배열하는지, 방전 코일은 어떻게 달려있고, 리액터는 어떻게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변전소에서 또 나오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 해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SVC 같은 이런 조상 설비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계돼서 배워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션트 리액터 같은 경우. 아까 같은 페란트 현상, 발전기 여자 현상이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선로의 충전에 의한 장애거든요.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로가 시성분이 많다 보니까
C성분에서 전압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게 QV 컨트롤러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C성분이 많으니까 L성분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 리액터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블로 커패시터죠. 이제 C성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단 같은 경우, 수용가 같은 경우는 케이블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기동할 때 전압 강화가 많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모터의 옆에 역률 보상용으로 콘덴서를 달아주죠. 그 콘덴서를 달아주는데 그거에 의해서 Q 값이 올라가니까 전압 값이 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Q 값이 많아지면은 선로의 C 성분도 많아지고 수전단에 어떤 그 C 성분이 많아지면 선로 충전이 이해해가지고 페란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그 3, 4, 5kV 변전소 같은 경우는 200MV의 션트 리액터 L 성분을 달아두고요. 1호사 같은 경우는 한 100MV를 달아두고 23kV 같은 경우는 한 30메가바 정도의 션트 리액터를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용량들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 리액터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기조상기는 뭐냐? 발전기입니다. 부하가 없는 발전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죠. 발전기도 됐다가 전동기도 됐다. 그건 뭐냐? P하고 Q 값을 마음대로 역류를 조성해가지고 지상, 진상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동기 전동기하고 동기 조상기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지금 아까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공속 그랬을 때 지상 운전, 진상 운전 했죠. 근데 나중에 동기 조상기에 할 때는 그건 반대 개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동기 발전기가 지상 운전을 하면요, 동기 조상기는 진상 운전을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이 있다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써주실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전극에 관련된 부분. 전극이 이제 보이진 않죠. 아까처럼 이렇게 땅에 파묻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리액터. 아까 보시면은 이제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 변환장치 뒤에 보면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화를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A씨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이제 평화를 해주기 위해서 리액터를 합니다. 그래서 그 D 리액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액터 같은 경우 이 안에 철심이 없습니다.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나중에 SBC 같은 거 보면은 저런 그 SBC 쪽에 저는 리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LC 조합을 할 때 그때도 션트 리액터가 아니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공심형 리액터. 심이 없다. 공심. 철심이 없다 해서 공심형 리액터를 쓰게 됩니다. 공심형 리액터를 쓰고 나서 이렇게 애자로 해가지고 땅에서 어느 정도 치워집니다. 왜? 이 밑에 접지형 케이블도 또 떨어뜨립니다. 왜? 얘의 철심이 있게 되면 이런 그 성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화된 성분이 이쪽으로 자석이 넘어가지고 거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공심형 리액터 하늘 높이 다 띄워놓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건 중성점 접지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다. 사이리스 밸브를 냉각하게 해서 외부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순수한 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액체들이 들어간다. 냉각수, 부동액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처럼 냉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틀려지면 이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다는 거다. 케이블도 어차피 케이블이 그냥 가능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케이블은 CV 케이블입니다. 근데 지금 뭐 초전도 케이블이니 뭐 전력에 대한 송전 용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쓰는 것들이 뭐냐면은 다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거죠. POF 케이블도 왜냐면 오일이 안에 들어간 건다 이거죠. CV는 그냥 공기 냉각인데 오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각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몰드 변압기하고 유입 변압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몰드 변압기는 냉각 효과가 적죠. 유입 변압기는 유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초전도체를 집어넣게 되면 냉각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훨씬 더 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재질 같은 것들도 좀 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CT 부분이고요. 서지 업서버, 뭐 전력 케이블. 케이블은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낮춰져서 올라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지금 제2 해저 케이블을 깔고 있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LS 산전에서 만든 케이블이 어떻게 배송이 돼서 어떻게 깔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에다 이제 뚜껑을 덮는 트로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전전 기술 용어 해설집을 보시면 이게 송전 방식
어떻게 성전하는지. 직류성전 나오죠. 그 다음에 직류연계, 직류계통의 연계, 사이리스, 정류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오고 HVD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읽어주시면은 그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끔 이런 자료들을 일부는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까처럼 그런 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대로 답을 쓸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자료들 다 보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자기가 답안지를 좀 더 윤택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1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라 25점짜리로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그 답안지에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반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제가 자료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뭐 참조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소개는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기본세에 있는 문제가 아직 진짜 기본적인 문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성전전력 이거 다 설명을 드렸었죠, 옛날에. 기본서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모노폴러, 그게 하나죠? 다이폴러, 그게 두 개죠? 호모폴러, 그게 두 개인데 어떻게 되죠? 마주보죠? 마주보죠? 이런 것들. 이제 교재에 또 조금 있으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 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전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과장 시험 보실 때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셨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변압기에 대한, 여기 보시면 설명들이 나왔죠. 변압기는 뭘 쓰고 있고, 직류계통은 어떻게 갖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필터는 뭐가 있고,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 있고, 평활리액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런 것들은,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다 스캔을 떴던 겁니다, 지금. 사이리스는 어떻게 되고, 다이오드 정류는 어떻게 되고, HVDC 같은 경우, 고주파가 어떻게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송전 전압, 경제적 전압 이제 나오죠. 이따가 이런 부분도 보게 될 겁니다. 이따가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압이 항상 제가 밑에 나왔는데 전압과 건설비, 전압과 지출, 연지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 2장에 가서 보시면 켈빈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비슷한 그림이 또 나옵니다. 그럼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선비는 왜냐면 굵기가 작아지니까 미리 설명드리면 굵기가 작아지니까 전선비는 작게 들어간다. 왜냐면 저압일 때는 굵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전류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전압이 올라가니까 전압에 대한 절연을 하기 위해서 애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애자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공사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전압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전압과 그다음에 이제 연지출.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라든가 총 연지출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P는 R분의 뭐 V장승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나오죠. 요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게 되면 송전 전압과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런 그 P값, 역류 손실 저산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력과 전류와 역류 전력 손실률과 그 다음에 저항, 단면, 중량과의 관계들이 여기서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이런 전압과 연지출에 대한 운전유지비, 금리상각비, 총연지출. 요 부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스틸에 대한 시험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스틸에 대한 시험식에 대해서. 송전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10점짜리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떤 걸 쓰냐? 고성상스라고 얘기합니다. 고성스인지 고유부합법. 송전용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틸에 의한 실험식. 그럼 스틸에 의한 실험식을 안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게 안 써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고유부합법이 뭔지, 송전용량 계수법이 뭔지, 상차각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스틸에 의한 실험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송전용량 계산법 나오죠? 계수법. 이 K 값이 어떻게 됐냐? 전압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600, 800, 1000. 킬로볼트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600, 800, 1200인데 그게 60kV, 100kV, 140kV 이렇게 나와 있네. 그걸 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전압 강화율, 저항, 인덕턴스, 전적턴스, 이런 선로정수에 대한 내용들 이제 4장에 나오겠죠. 선로정수와 코로나. 그때 이제 저번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구성기기들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대충 이제 구성기기들이 뭐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은 아실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쌍대로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요. 송전단 측, 수전단 측, 그리고 중간에 케이블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항상 차단기가 와야 되죠. 차단기가 오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오고 변압기 2차 측에서 뭔가 변환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오고 그게 변환하는 장치가 있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리액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평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케이블이 오면 되고 여기 리액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TR단에 이제 붙는 것들이 뭐냐면 조상설비들이 일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TR단에 붙는데 여기는 3개를 그렸죠. 여기는 2개를 그리고 요것도 아까 3개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3개를 그려가지고 여기 동기조성기하고 여기 션트 리액터 같은 이런 조상설비들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다? 이제 보면은 변환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이리스터, 직류 리액터,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 뒤에서. 그럼 변압기가 뭐냐? 직류 교류 간에 변환해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용 알고 계시니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주파 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YY 델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좀 설명드리는 위주로 가겠다는 얘기죠. 변환기는 뭐죠? 아까 AC를 DC로, DC를 AC로 변환해주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류 리액터가 있었죠. 변환기 뒤에.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 송전단측이 있으면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리액터가 있었죠. 변압기 다음에 리액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변환장치가 있는 다음에 리액터가 있었죠. 그래서 순서도 그대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변환기, 리액터. 리액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맥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전압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다.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제 고조파 쪽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DCL, ACL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DCL이 되겠죠. 무효전력 공급 설비, 아까 얘기했죠. 동기조성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0.8에서 1.2에서 2.0배에 대한 무효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50에서 한 60% 정도의 무효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동기조상기나 SVC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우리나라의 지능류 송전 설비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DC 180km 볼 때 101km. 어디서 어디요? 제주에서 해남까지. 어떻게? 사이리스 밸브를 이용해서 쌍극 일회선에 대한 중성점에 대한 양단 접지 방식이다 이거죠. 해수기로 방식이다 이거죠. 예? 양단 접지를 한 다음에 해수기로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용량은 150MW 이해선 쓴다. 왜? 150 쓰고 150 쓰다가 하나는 예비해선으로 씁니다. 그러다가 옛날에도 문제가 제주가 한번 정전이 됐었죠. 그때 일부. 그게 왜 그러냐면 제주 쪽에서 쓰다가 전압적인 이제 전압 안정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발전소가 일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쓸 거 아닙니까? 예? 육지에서 전류를 가져오는데 그 전류가 과부하 걸린 겁니다. 한쪽 케이블에.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얘가 끊어진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송전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절체를 평상시 때는 한쪽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 양쪽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15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 50, 50을 쓰다 한쪽이 꺼지면 나머지 쪽으로 50%를 더 공급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전에서는 2에서는 송전을 할 때 50%만 부하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육지로부터 전력을 송전을 못 받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주저앉아 버린 거죠. 초기에 부하를 껐다 보면 이제 전압 안정도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 9월 15일 날 이제 일부 구간에 정전을 일으킨 거는 광역 정전을 안 시키려고 일부 매뉴얼대로 정전 잘 한 거죠. 요거 101km 있고 솔리드 케이블 아까 뭐라고요? 800스퀘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송전 방식의 적용 분야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해당 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저 케이블 계통이 나오는데 그 해저 케이블을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던 내용을 여기다가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케이블 양단에 블로 리액터를 써서 진상 무효 전력을 보상해도 케이블 중간 부분에서는 내부 과전압이 발생하므로 해저 케이블에서는 직류 송전 방식을 채용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건 케이블 시스 유기 전압이죠. 케이블의 전압이 유기가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 바깥에 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되고 자기장에서 여기에 자석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전압이 발생되겠죠. 접지선에. 그래서 한쪽만 접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 전압이 유기가 크게 되니까 양단 접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지 부분을 낮춰준다. 크로스본드 접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연관해가지고 접지를 낮춰준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케이블의 시스 유기 전압에 대한 시험 문제가 25점짜리에 나왔죠. 그런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DC 케이블을 쓴다. 이런 내용들을 또 알고 계시면 되죠. 이런 정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장거리, 장거리 송전. 아까처럼 뭐죠? 전압 강화라든가 송전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송전 용량, 허용 전류, 전압 강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뭐 때문에? X 성분 때문에. X는 주파수에 기인을 하죠. XL은 2πfL, XC는 2πf C분의 1. 그래서 X부분, P는 X분의 ES2R 사인 세타 넣으라고 그랬죠, 여기도. 거기에 대한 수식들을 여기다 넣고 나서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송전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감소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리 계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 선로용에 대한 케이블하고 일반 부하용 케이블하고 임피던스가 틀려집니다. 송전 선로용 케이블은 R 값은 0.1, J 값은 1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를 보시면은 거리 계정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렇게 여기가 R입니다. 여기 X입니다. 여기 존 1, 존 2, 그리고 존 3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 계정기 쓰는데 요 값이 뭐죠? R 값. X 값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게 보통 한 75도에서 85도 정도 되거든요. 각이. 그럼 뭐냐면 송전용 케이블은 여기 케이블이 있죠. 이렇게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반자전층이 있고 뭐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자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외피가 있고 이런 부분 3장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케이블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CV 케이블이다 이거죠. 근데 POF 케이블은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파워에 이렇게 파이프에 관계가 있고 여기에 오일이 차 있다 이거죠. 냉각을 한 번 더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오일필드 케이블은 이 안에 이런 절연 재질 대신에 오일이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초전도체 케이블은 요거 대신에 초전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냉각 효과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CV 케이블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요 도체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0.1 플러스 J1 정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으니까 여기가 작은 거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의 용량을 가지니까 얘에 대한 전체적인 임피던스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R의 자성 플러스 X의 자성은 Z의 자성이니까. 이게 Z죠? 이걸 루트를 씌우면은 이게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근데 수전용 케이블 같은 거 600V 같은 거 케이블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죠? 10 플러스 J1입니다. 그건 10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부하 쪽에 대한 부분은 10 플러스 J1이니까 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요 영역에 지금 부하 쪽이. 부하에서 사고 나면은 안정도 측면에서 이렇게 부하에 대한 임피던스 궤적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그쪽 영역에서 지금 움직여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동기 탈조 계정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 XD 이상으로 이렇게 탈조 계정기, 계좌 상실 같은 경우는 여기다 40을 넣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계좌 상실을 했을 때 들어가지 않게끔 거리 계정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종류에서 이런 부분에 인가되지 않게끔 이렇게 쓰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10이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P는 X분의 ES2R 사인 세타에서 얘가 없으니까 얘가 작다는 거는 얘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값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거리 송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이제 저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걸 이제 다 써주실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저런 어떤 수식 같은 거 몇 개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썼던 그런 모범 답안을 많이 봐두시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는 거고, 답안지를 여러분들 만들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답안지를,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기본서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연구반용으로 이제 다른 이제 외부에 있는 그 자료들을 보시면 그거는 모범 답안으로 해가지고 진짜 시험 보기 위한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제 기본서부터 먼저 보시고 기본서용 답안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반용 답안지로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장거리 송전 선로를 직류로 송전하면 리액턴스가 안정도에서 송전 전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절연이 저감된다. 단면적이 저감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다. 해당 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 여러분 몫이라 이거죠. 제가 이해는 시켜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뭐다? 해당 연도는 외워주셔야 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반드시 외워야 될 것만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계, 연도, 비동기 연계죠. 그래서 AC, DC 간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계 부분이 나오면은 연계한다는 게 뭐냐? 팩치가 또 나옵니다. 이따가. 팩치가 뭐였죠?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교류 간에 이렇게 유연성전하기 위한 부분. 그럼 거기에서 왜 이런 목적이 뭐냐? 송환설신이 나옵니다. 송전 용량이 송전율이 향상이 된다.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 이런 송환설신 같은 송환설신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예? 다른 식으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급 예비력 절감되죠. 예? 예비력이 뭐냐? 그건 설명드렸으니까. 예? 대기 예비력, 순환 예비력, 여유 예비력, 순동 예비력, 여러 가지 예비력들이 있다. 그리고 표로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죠. 6개의 칸을 가지고 5개 칸에는 네 번째 칸에는 세 번째 칸에는 이렇게 써서 대기 예비력은 뭐하고, 순동 예비력하고, 여유 예비력의 합이 대기 예비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우는 방법을 나중에 외워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써준다. 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 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온다? 팩트에 가서 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아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 교류 방식으로 계통을 연계하면 이렇게 어떻게 단점이었죠 아까. 전력질 제어가 어렵고 동기가 유지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가 있었죠? 조류 제어가 용이하다 이거죠. 직류지 송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 해당 연도의 마지막 도심지의 전력 공급. 여기는 도심지의 전력 공급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단락 용량. 여기 보시면 차단기 단락 용량이 부족하고 유도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아까처럼 왜 A씨가 흘러가게 되면 제가 지하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예? 교류가 큰 용량이 여기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설비는 좀 DC 계통이 좀 특이합니다. 설계할 때 1호계, 2호계, 3호계를 가지고 각각 설비들을 설계를 해야 되고 양쪽의 변전소에서 받았을 때 그런 부하 용량 가지고 설계하는 기준들이 좀 틀려집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접근이 힘드니까. 자, 여기 보시면 대도시 전력 공급은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 송전 방식을 사용하면 케이블 비용 절감과 단락 용량 증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직류 송전 방식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아까 25점짜리로 나오면 이런 걸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급과 쌍급.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단급과 여기 단독, 단급, 쌍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급 송전 방식, 쌍급 송전 방식. 표를 보시면 단급이니까 하나죠. 그게 이제 이해하시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급이니까 회수를 대지를 기로를 하거나 해수를 기로하거나 여기 도체를 넣으면 도체를 기로하는 거고 대지를 기로하면 대지를 기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해수가 있으면 해수를 기로하는 거고. 근데 극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쌍극으로 하면 여기에 도체의 양단이 접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해수를 이용해서 기로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폴라는 쌍극이죠. 쌍극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호모폴라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접지점 기준으로 직류전이가 반대. 여기 반대다 이거죠. 그것만 보시면 되죠. 접지 전류는 서로 상대한다.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 I가 흐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방식은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I. 호모폴라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같죠? 같으면 양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두 배의 I가 흐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은. 그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I냐, 두 배의 I냐. 여기서는 I가 되는데 이쪽에는 두 배, I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돼 있죠. 요게 지금 이렇게 돼서 흐르게 되면 두 배 I가 된다. 요건 내용들 같은 건 다른 거 보시면 약간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두 배의 I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자료를 좀 참조해서 보시고 여기선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단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쪽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접지점으로 기준으로 요게 같죠? 동일극성.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직류전류의 두 배가 되어서 악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바이폴라를 쓴다.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어렵지 않게 쉽게 딱 그 중요한 부분만 딱딱 내놨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외워주기가 좋습니다. 뭐가 있다? 직류 단독이 있고 교류 직류가 있고 직류 2단자가 성전 방식이 있다. 그러면 단독 성전이 있고 쌍극 성전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외워주실 필요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거기서 단독, 쌍극, 단극이냐 쌍극이 있냐인데 단극에는 모노폴라가 있고 바이폴라가 있고 호모폴라가 있다. 근데 중성점이 양단 접지됐든가 1단 접지되어 있거나 중성선은 케이블로 포설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류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머릿속에 있으면 아까처럼 목차별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직류성전 방식의 쌍극 성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쌍극이 뭐가 있었죠? 일단 바이폴라하고 호모폴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이폴라는 뭐가 있었죠?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한 단만 접지되어 있는지, 양단만 접지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성선이 케이블로 포설이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여기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시면은 단극, 쌍극이 나오고 바이폴라가 나오죠. 예?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도 이렇게 어떤 방식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쌍극 성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했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은 직류 단독, 교지, 직류 2단자 성전 방식인데 직류 2단자 성전 방식에는 단극과 쌍극 성전 방식이 있다. 그 중에 쌍극 성전 방식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하고 그냥 바로 쓰는 거하고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론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서 써주면은 내가 이런 부분을 아는데 그 중에서 쌍극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그러면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론에 좀 알고 있는 부분을 많이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다? 바이폴라가 호모폴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산체적으로 하겠다. 그럼 바이폴라 써주시고 바이폴라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바이폴라 3개가 있었죠. 양단이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단이 접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죠. 평상시 때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고장이 되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중성선 1단 접지는 접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이 고장 나면은 얘는 운전이 안 됩니다. 왜? 이쪽에 접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이건 뭐냐? 왜 쓰느냐? 기로전류엔 전식과 유도장애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쓴다. 왜? 여기가 뭐가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앞에서도 여기가 돼 있으면 순간적으로 여기 양쪽에 흐르면서 뭔가 차가 이쪽으로 좀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중성선 방식은 아예 중성선을 까는 거죠. 돈이 많이 들겠죠. 이거는 아까처럼 전식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이게 케이블로 돼 있으니까. 중간에 빠져나갈 때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성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모플라는 같다. 여기다 하나 돌고 하나 돌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2배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쪽은. 예? 그래야지만 양쪽으로 또 분배가 되니까. 여기는 중성점엔 2배 전류가 들어오는데 각각은 하나씩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얘가 또 죽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죽으면. 하나가 죽으면은. 이때는 언제 쓰느냐. 왜? 직류전류의 2배가 돼서 악영향이 크다 이거죠. 여기 부분이. 이쪽에 2배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 주변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용을 안 한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송전전압과 소요전선량, 송전전력과의 관계입니다. 얘도 다 설명을 보시면 아니까 흐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해하시는 쪽 위주로 하고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뭐라고요? 역류 손실 저단중만 써주십시오. 역류 손실 저단중. 예? 전력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역류니까 전류, 역류, 손실, 역류, 손실률, 손실저. 여기 보시면 저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항 R에 대해서 쓴 다음에 어떻게 단면적. 이 다음에 보시면 단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량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6개월 뒤에 가서 이걸 써주십시오 하면 역류 손실 저단중만 외웠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식은 일부 외워야 되는데 쉽습니다.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전류를 받고 위해서는 I로 놓고 나머지 이거 다 넘겨주면 되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 있던 부분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그냥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저항 부분이 있는데 저항 부분 뭐라고요? 손실, 여기서 역류 손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손실에 관련된 부분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손실을 하냐면 손실이고 손실률인데 손실을 써주면 이제 손실은 뭐냐? PL은 3I 자승 R이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R은 어떻게 해서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 뒤에 가서 R을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류 손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이 또 나올 거니까. 그러면 I 자승 R에서 이 I 값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3 들어가고 I 값 들어가면 I 자승 됐죠? R 값 들어가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걸 계산하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 자승 R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율로 계산할 때는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곱하기 100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도 율이 들어가니까 뭔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PL을 P값으로. 송전 손실률이니까 기존 송전분의 손실률이 되겠죠?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P값이 나오고 PL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P의 자성이 여기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역류 손실, 저항이 나오니까. R은 로분의 AL. 이것도 수식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합친 겁니다. 이 R 값이 어디 있었죠? 이 R 값을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예? R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일부는 요 R 값에 대해서 R은 로 AL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요 A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V자선 코사인 재생 세타 나오고 A분의 L 나오죠. A분의 L이 나오죠. 요 R 값 대신에 A분의 로 AL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부분이 R 대신에 이렇게 투입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요 흐름만 알면 여러분들이 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A 값은 역류 손실 저단중이니까 단면적 아닙니까? A가 단면적이니까 A 값은 놓고 이제 거꾸로 쳐야죠. 여기 있던 A를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환산을 한 겁니다. 환산을 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W 값이 저단 중량으로 해야 되니까 중량 부분에 이 수식은 외워주셔야 되겠죠. 예? 요거는 세 선이 있으니까 세 가닥이 있고 세 개의 면적이 있으니까 세 개의 면적이 있고 L이 있을 거고 세 개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가 있을 거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세 가닥이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면 여기서 나왔던 A 값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은 L 자승되고 이 로 값은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전선의 밀도. 단면적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길이하고 밀도가 있어야지 단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단면적하고 이렇게 곱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면은
요런 부분이 일정하다면, 요 부분이 일정하다면, 요 위에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비례한다?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이다. 나중에 보시면 요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예? 뭐냐? 전선장은 송전 전압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걸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요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10점짜리로 또 나오는 문제가, 그건 연구반 교재에 있고 여기는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송전 전력은 결국 뭐냐? 성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1호사를 안 쓰고 왜 765를 쓸까요? 전력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또 뒤에 보시면 여기는 없지만 1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765kV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765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느냐? 1호사는 뭐 2100이다. 그러면 345는 뭐 4000이다. 뭐 그럼 865는 아니 765는 그다음에 뭐 8000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1호사가 300, 그다음에 345가 2100, 그다음에 765가 8000. 그건 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1호사하고 345는 한 2배 정도 되죠. 송전 전력이 4배가 늘어납니다. 345가 765는 한 2배 정도 되죠. 그럼 2100이었다가 한 8400이 되죠.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탑을 여러 개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765를 하나 설치하면 8400메가와트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65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여기 결정돼야 될 4가지 사항. 요 앞에 있던 내용하고 응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요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서 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역류 손실 저산중. 예? 거기서 4가지. 검토해야 할 4가지를 들고 설명하시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해야 될 때. 앞에하고 역류 손실 저산중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뭐냐? 요거다 이거죠. 여기서. 아까 A에서 결정돼야 될 게 뭐냐? 송전전압과 전력이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저항률하고 길이하고 코사인 자승 세타하고 P1분의 1인 관계가 있다. 요것만 이끌어내면 되니까 앞에 봤던 거에 응용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애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예? 제가 따로 얘기 안 드리는 게 앞에 흐름만 알고 계시면 이건 그냥 주워 먹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2개의 케이스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정도. 전압하고 송전 전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송전 용량을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전력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압이 얼마 정도면 되느냐 거리를 가지고 대충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굵기, 허용 전류를 계산해서 굵기를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T분기, 8분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T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분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고 나면 여기 다 죽죠. 여기 사고 나더라도 얘는 이쪽으로 공급되죠. 그런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니까. 얘는 투빙 구축이 저렴하죠. 설비비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공급 신뢰도 측면에서는 얘가 더 유리하죠. 얘가 죽더라도 이쪽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얘가 죽으면은 다 공급 못 받아요. C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보호배계점 이 방식에서도 얘가 파이 쪽에서는 이렇게 보호계점기가 여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전압의 산정과 표준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표준 전압, 공식 전압, 기준 전압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경제적인 전압의 송전 전압을 높일수록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갖게 된다. 뭐라고요? 건설비가 올라간다. 아까 제가 그림 설명드렸었죠? 이쪽은 전압이고 이쪽은 건설비 측면이고 이쪽은 전압이고 이쪽은 뭐 유지비 측면으로 해가지고 뭐가 2개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전선의 굵기가 가늘어도 된다. 왜? 전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허용전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케이블에 대한 굵기가 가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선비가 절감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애자에 대한 부분들. 전선은 그렇기 때문이지만 가공선로 같은 애자의 저렴결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다면 총 비율은 이렇게, 총 지출은 이렇게 간다.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격거리를 더 크게 해야 됨으로써 철탑의 크기가 크고 지지물의 가격이 비싸진다. 그 내용이죠. 윤전 유지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지비 측면에서는 얘는 연간 유지비는 올라간다, 이렇게. 감가상각은 내려가고 연간 유지비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다는 얘기죠.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운전 진집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어떻게 전압, 항상 밑에가 전압과 건설비, 전압과 연지축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 경제적인 전압의 송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경제적인 전압 나오면 뭐라고요? 스틸의 실험식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틸의 실험식은 5.5 루트 곱하기 0.6L 분의 100분의 키 킬로미터하고 피값 경제적인 전압 V는 요 수식은 계산이 된 거고 킬로미터하고 송전 용량을 얼마 있는데 보내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9kV 같은 경우는 30에서 50km가 경제적인 송전 거리입니다. 그 용량으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그 전압 레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0km 이상은 송전을 안 합니다. 1호사 같은 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송전 용량 개수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죠, 아까. 또, 고유부하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요 그림 그려줄 수 있고. 근데 2장에 가면 요거하고 비슷한 켈빈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거는 총 지출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거는 2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전압은 뭐죠?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나오니까 표준이다 이거죠. 표준전압에는 공칭전압과 최고전압이 있다. 두 개의 전압이 있다. 기준전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전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전압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600kV 같은 게 표준전압이 되는 거죠. 기준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나눠가지고 곱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고전압이 나옵니다. 약간 이제 틀려질 수 있는데 이제 공칭전압은 뭐냐? 여기 이제 표준전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전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표준전압에는 공칭전압과 최고전압이 있다. 그 공칭전압이 뭔지, 최고전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준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겁니다. 최고전압은 있는데 그 기준전압에다가 1.15배를 곱한 겁니다. 예? 그게 최고전압입니다. 그래서 1.1분의 공칭전압 곱하기 1.15인데 그걸 통상적으로 얘를 1.2배 정도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1.1분의 1.15가 최고전압이다. 이 최고전압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격전압. 예? 7.2kV 같은 거. 6.6kV분의 7점이죠. 이런 이제 기준전압 같은 거, 이제 공칭전압이 6.6kV고요. 기준전압 같은 경우는 6.6을 1.1로 나누니까 6.3kV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공칭전압은 뭐라고요? 공칭전압이 이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54, 345, 765, 66kV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1.1로 나눈 다음에 1.1을 곱하면은 그게 169kV, 362kV, 800kV, 이게 769가 나오거든요. 요거 362가 나오고 이게 169가 나오는데 요걸 170kV로 쓰기도 하죠. 예? 요건 362는 그대로 씁니다. 요건 8100으로 쓰고요. 예, 169로 쓰기도 하고 170kV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GIS의 전격 전압을 보게 되면은 170kV로 명시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표준전압, 공칭전압, 최고전압, 기준전압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10점짜리로 문제 나오거든요. 표준전압에는 공칭전압과 최고전압이 있고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게 기준전압이고 그 기준전압에다 1.15를 곱한 게 최고전압이고 요거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765 송전의 장점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765 송전의 장점은 뭐라고요? 신대백, 신가평 그리고 안성에서 이제 또 나오죠. 신가평하고 나오죠. 우드용 철탑을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필요성 및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전기의 단위 용량 등재, 전원 입지에 집중화.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또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됩니다. 단위 용량이 증대되고 전원 입지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단락 용량이 증가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고장 계산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갖다 또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저 용어를 갖다가 저쪽에서 또 쓰신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용량이 증대가 되죠. 그래서 송전을 많이 보내죠. 왜냐면 우리 수용가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핸드폰 쓰시면은 옛날에 핸드폰 소비 전력이 줄어들었죠. 요즘 스마트폰 쓰면서 소비 전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어떻게 자동차도 많이 쓰죠. 기름값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도 많이 달았죠. 예? 여름이나 겨울이나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어대죠. TV도 옛날에 조그만 브라운관 TV가 아니라 LED TV 쓰면서 소비 전력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그런 TV 같은 건 한 50W 정도 썼다 그러면 지금은 한 150W 막 이렇게 씁니다. 냉장고도 다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무한은 늘어나는데 발전소가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어디죠? 대도시로 다 몰리다 보니까 전원 입지가 집중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뭐 송전 선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중 케이블에 대한 부분. 이번에도 보시면 지중 케이블에 대해서 쓸 때 장기적인 어떤 지중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뭐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한계. 송전을 올려줄 수 있는데 단면적을 크게 하는 방법하고 송전 전압을 격상하는 부분인데 단면적을 크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재질 때문에, 절연 때문에. 그래서 송전 전압을 격상을 해가지고 안정도도 올려주면서 송전 용량을 늘려주고 있다. 그래서 800스키아, 1200스키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또 그 재질이 조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154 케이블 같은 경우 630스키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크기가.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이걸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고 송전선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 아까처럼 님비 형산 때문에 나딘 마이 백 야드 해가지고 내 뒷마당에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아무것도 갖다 놓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를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돈 준다도 싫다 이거죠. 예, 송전선로 부지 같은 경우는 가공으로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아까처럼 유도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압에 의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송전선로 건설의 장점은 건설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연구반 교재에서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철탑이 얼마나 면적이 감소하고 왜 저희가 154 kV 같은 변전소를 GIS로 설치를 하죠. 설치 면적이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냉각 효과가 늘어나고 이제 GIS 같은 것도 물어보면 도해양거, 도심지, 해양, 뭐 양수발전소, 뭐 고신뢰도가 요구되는 쪽에 그 GIS 설비를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도해양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외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키워드 앞에 부분만 가지고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외운 경우도 있습니다. 분산전환을 했을 때 문제점, 단상력주,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아까처럼 시험을 보다 보면 그 키워드가 딱 나오고, 그 키워드에서 딱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키워드가 중간에 한번 막히면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해가지고 저거 하면 뭐 튀어나오게끔 제가 몇 번씩 반복을 해드린다는 건 저거 하면 튀어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이번 6개월의 목표입니다. 6개월이 되고 나면 이제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 써내가는 훈련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이미 이전 6개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아까 뭐라고요? 4.7배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154하고 345하고는 2배 정도가 넘으니까 4.7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송전선실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표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연구반 교재에 있습니다. 그거를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팩트의 개념. TCSC가 아까 문제 나왔었죠. UPFC 나왔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팩치가 뭔지, 예? 도입 필요성, 왜 도입이 됐는지. 전원 입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뭐가 있었죠? 팩치에서도 보면 송환설신이라고 그랬죠? 예? 송전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가서 계통을 보호하고 계통의 가동항정들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도입 효과 뭐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전압 변동 억제, 그다음에 수송 설비 이용률 극대화, 뭐 수송 능력 극대화, 신뢰도 향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전 효율이 향상이 되고 안정도가 향상이 되고 뭐 이런 내용에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팩치하면 송환설신이 나와야 됩니다. 딱 보상 원리 여기서 아까 세 가지 키워드를 칠판에다 한번 써주시죠. 예, 키워드를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이걸 가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니까 키워드를.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 한 페이지로 제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때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뭘 조정한다고? 세 가지 아까 영역이라고 했죠. 뭐가요? V 또는 X, 델타 또는 P. 그래서 세 가지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표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예? P는 뭐라고요? TCBR. VX 델타는 UPFC.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UPFC죠. 이따가 이제 다시 다른 걸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이해됩니다. 이것만 보셔는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다른 자료들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X 값은 이해되셨죠? X는 콘덴서나 스테이트콘, 콘덴서, TCSC, 스테이트콤 다 콘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C 성분을 이용해서 X 값을 조정한다 이거죠. 델타, TC 페이지 리액터. 이제 페이지가 들어가죠. 이게 페이지거든, P자가. 그러니까 위상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PFC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VX 대 유니트 파이 컨트롤러인데 F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금 이따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보셨을 때 요 세 가지 영역이 있구나. 처음에가 P고 마지막에 세 개가 좋은 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부분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P, X, X, 델타, V. 그래서 뭐뭐 향상되고 거기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있다가 다른 자료를 설명드릴 때 TCBR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발전기 단자에 직렬로 저항을 삽입해가지고 잉여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지금 부하단이 탈락이 돼서 발전기가 가속을 합니다. 가속을 할 때 그 잉여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발전기 단에다 차단기를 달아가지고 여기 TCBR을 달아주면 부하가 탈락됐을 때 이 발전기의 잉여 에너지들을 그 브레이킹 레지스트가 흡수돼가지고 발전기가 안정되게끔 하는 게 바로 TCBR이다. 이거란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테이트콘은 여기 가공과 지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블,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압차를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발생시켜서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이건 이따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따 보시면 되는데 커피시터로 TCS니까 사이레스트 컨트롤 시리즈 캐피시터. 용어를 알면 이제 그 내용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리즈로 캐피시터를 달았는데 사이레스트로 컨트롤 하는구나. 그럼 뭐 선로의 직렬로 캐피시터를 삽입하여 캐피시터를 제어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TCPR, 사이레스트를 컨트롤하는데 페이지, 렉탱귤라, 리액터, 이런 식으로 나오죠. 페이지, 바로 위상각을 제어한다. 이건 유니트 파이 해가지고 여러 개를 제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CBR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팩치 장점은 뭐냐? 기소무응만 외우고 주시면 됩니다. 기소무응. 기소무응. 기계적인 동작부가 없다. 소음이 없다. 기계적인 동작부가 없으니까 소음 및 진동이 없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겠죠? AC니까. 무효 전력을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왜? QV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C를 막 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X 성분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응답 특성이 빠르다 이거죠, 응답 특성이. 예? 기소무응. 이제 단점에 대해서 또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또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팩치는 그래서 어떻게? 장거리 송전.
적합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자료들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직류송전 방식의 장점, 단점, 구성도. 직류송전 방식의 장점이 뭐였죠? 절성무 충한 이유단. 여기서는 제가 좀 써드리겠습니다. 같이. 지워가지고. 자. 보시면 직류송전 방식의 장점. 직류송전 방식이 뭔지. 이게 뭐라고요? HVDC라고. 장점. 제가 했던 건 절, 송, 무, 충, 안, 이, 유, 단. 이렇게 외웠다고 그랬죠? 절연계급. 송전 효율. 무효전력.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쓰시거든요. 뭐 충전 용량, 뭐 충전 연료. 이게 뭐죠? 이계통 병가. 안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답안지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쓴 사람들도 있으니까. 유도장애. 또 유전체 선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유도장애도 쓰고 유전체 선도 쓰는 겁니다. 아까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귀로도체도 나왔죠? 예? 단락 용량, 저감.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점. 전차무 고냉지. 그건 돼지기로스.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컨셉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항상. 전압 변성이 어렵다. 왜? 제가 AC에서 뭐라고 그랬죠? 승회일이라고 그랬죠. 승회일. AC에 대한 장단점에서 장점이 승합, 강압 변경이 쉽다.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계통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건 책에 있는 거니까. 키워드만 설명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 전압 변성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는 장점이지만 이거는 단점이니까. 전압 변성이 어렵다. 차단 용량이 커진다. 예? 왜? AC는 이거, DC는 이건데, AC는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지만, DC는 여기서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죠? 직류만 있다 보니까, 무효전력 설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공급이 필요하다. 고조파가 발생하죠. 왜? DC 설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그 변환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조파가 발생하고. 그 고조파 장치에 뭐가 들어갔었죠? 냉각장치가 들어갔었죠? 그림이 이제 생각이 나시면, 냉각장치가 들어갔고,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다 이제 뭐 세부적인 거는 일단 제가 키워드만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다 더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지기로시 뭐가 발생하죠? 전식이 발생했고 아까 해수기로시 예? 대지 콤파스 자기 콤파스 자기에서 뭐냐면은 그 나침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해수주 쪽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나침판이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가르치는 게 막 흔들린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버뮤다 삼각지역에 가면 막 이렇게 방향이 틀려져 가지고 뭐 비행기가 실종되고 뭐 배가 실종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처럼 얘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분야. 구성도는 제가 뺐습니다. 구성도는 어떻게 되죠? 구성도 여기 차단기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 변압기 들어가고 여기 변환장치 들어가고 예? 그리고 DC 리액터 들어가고 여기 케이블 들어가고 이거 쌍대죠? 반대쪽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또 뭐 리액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DC를 변환해준 변환장치 들어가고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차단기를 통해서 수용가로 공급한다. 이게 답니다. 단선도는. 여기에 각각의 설비들이 뭐에 대한지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설명드렸었죠?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조상 설비 해가지고 SC하고 예? 여기 보면은 예? 콘덴서 이렇게 그렸었죠. 이런 거 이제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얘는 뭐예요? 평활용 EX다. 변환장치다.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는 하셨는데 이걸 써주셔야죠.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점짜리를 써보십시오 하는 게 10점짜리를 10분 동안 스톱워치 가져왔죠?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오게 되면 제가 또 스톱워치로 10분 동안 또 할 겁니다. 그때 10분 동안 이제 그때도 한 두세 문제 설명드릴 건데 그럼 그걸 한번 예습 차원에서 미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써보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셔도 이 부분을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져가 드렸던 키워드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답안지를 보면서 자기가 한번 써보고 나서 진짜 10분 안에 내가 이걸 썼는지 일단은 키워드만 쓰는 겁니다. 키워드만 외우고 반복하고 쓰는 훈련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살을 붙여 나가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적용 분야 뭐라고요? 나와야죠?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적용 분야가 뭐라고요? 예, 해당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키워드 했던 거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키워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해당연도. 그러면은 이 해당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게 해저 케이블, 그리고 예? 장거리 송전, 연계인데 무슨 연계? 비동기 연계, 이계통 연계, 그리고는 도심지, 전력 공급이니까 단락 부분이 나라. 이렇게. 그럼 끝난 겁니다. 적용 분야.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 단점. 이게 장점이 승해일, AC의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요거의 장점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쌍극이니까. 모노폴라는 뭐였죠? 극이 하나. 예? 쌍극은 두 개가 있었다. 어떤 게 있었다? 바이폴라하고 호모폴라가 있었다. 뒤에 폴라는 안 써드립니다. 여긴 세 가지가 있었다. 어떤 세 가지가 있었다? 한 단만 접지된 거. 2단이 접지된 거. 예? 양단 접지된 거. 이 중간에 케이블로 연결된 거. 예? 그림 생각해. 이거 비싸서 안 쓴다. 이거 쓰거나 이거 쓰는다. 요거 썼을 때하고 요거 썼을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얘는 중간에 전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왜? 양단이 접지가 돼 있다면 뭔가 흘러가면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쓴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케이블, 이 양단을 접지했을 때 이것도 틀려지죠. 호모폴라를 쓰게 되면 얘는 지금 바이폴라는 어떻게 됐죠? I가 갔다가 여기 접지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올 때 이쪽으로 안 돌아오고 이쪽으로 돌죠? 한 단만 접지되어 있으니까 양단이 접지되어 있으면 또 틀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I가 흐르고 여기가 I가 흘렀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같이 흐르게 되면 극이 같다. 호모폴라에서는 I하고 I가 방향이 같습니다. 방향이 I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고 이쪽으로 흘러니까 여기는 두 배의 I가 흘렀다. 호모폴라에서는 그게 틀려졌다. 그 내용이 있었죠.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송전 전압과 소요전선량 선정 전력과의 관계. 이건 뭐죠? 역류 손실 저, 단, 중. 전압,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예? I는 P로 해가지고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거 손은 손실이라고 그랬죠. 손실률이라고 그랬죠. 손실은 뭐냐? PL은. 근데 이거는 3I 자승 R에서 계산을 하라고 했죠. 3I 자승 R에서 계산해가지고 이 PL 부분을 넣어서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I 값에다 이걸 넣고, 예? 이 PL 값을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 PL을 뭐로? P로 나눠가지고 손실률로 계산하면 P 자승이 나눠져요. 그걸 저항으로 하게 되면 저항은 R은 로분의 AL을 여기 지금 그 R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 안에 지금 거기다 쏙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고 그다음 단면적은 A는 또 뭐죠?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또 이 A 값에다 이걸 넣어서 계산하고, 중량, W는 3배의 또 뭐, A, I, 시그마 이렇게 또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A 값을 여기다 또 넣어서 계산해라. 자꾸 반복되게끔 하는 그 부분을 훈련을 해서 써보셔야죠. 이 부분은. 역류소신 저단중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 굵기 결정 시 고려사항 4가지. 요게 고려됐으니까 전압과 뭐가 결정이 돼 있다고요? 전력량이 결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뭐 전압의 자성에 비례하고 뭐 역률의 자성에 비례하고 이거분의 1에 비례하고 뭐 이거에 비례하고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 부분을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송전전압과 표준전압. 딱 외워주셔야 되는 게 스틸의 실험식.
스테레오 실험식 딱 나와야 된다. 경제적인 전압의 송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V 킬로볼트는 5.5 루트 0.6 L 분의 P 나누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L은 킬로미터, P는 kVA 이렇게. 이 수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스테레오 실험식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요걸 할 때 보면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과 표준 전압을 할 때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뭐가 있었죠? 이렇게 그림이 여긴 전압이 있었죠? 여기도 전압이 있었죠? 전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선비가 줄어들죠? 전선비는 줄어들고 애자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이렇게 총 지출은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는 뭐 전압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연지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 왜 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려줄 수 있으면 되고요. 이 그림 두 개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스틸에 대한 실험식을 써주는 게 바로 저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금. 765 송전선로 건설 장점, 단점. 이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 이제 팩치 부분. 요거 좀 잠깐 지워서. 팩치 부분을 하면은 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발전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TCBR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리스 달고 여기 레지스터를 단다. 이게 TCBR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가공으로 가는 거, 철탑으로. 네? 철탑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하고 케이블로 가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여기서 합쳐져서 이렇게 수용가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TCS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쪽에 가는 게 스테이트콘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가는 게 UPFC가 되는 거고요. TCBR이 되는 거고요. TCPR. 이렇게. 그래서 얘 부분 뭐라고 그랬죠? 아까 P값이라고 그랬죠? P값. 얘 부분 뭐라고 그랬죠? X값이라고 그랬죠? 얘 부분도 뭐라고 그랬죠? X값을 제어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UPFC는 다 좋다. 다 된다 그랬죠? P, X, 델타 다 된다. 이렇게. VX, 델타 다 된다. 이렇게. 얘는 위삼각이라고 했죠? 위삼각. 델타만 된다. 이렇게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제어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림을 써주실 건데 이 그림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쪽에.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팩치에서는 뭘 본다? 이걸 보는데 팩치에서는 이 사이리스를 이용한,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뭐 송전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송전 전력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뭐 두세 줄로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이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고조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써실 때 이게 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써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송환설신이 나온다. 송환설신. 장점은 팩치를 썼을 때 장점은 송전 효율이 향상이 된다.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왜?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AC 성분에서. 아까 DC 성분을 썼을 때는 뭐라고요? AC 성분에는 없는 그 리액터 성분 같은 걸 제어해가지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X 성분이 없으니까 P 값을 올려줬었는데 이건 AC니까 어쩔 수 없이 X 성분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인데 AC를 쓰니까 AC를 사용하다 보니까 S 성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팩치에서는 제어를 해가지고 뭐 송전 전력을 더 높여주는 거죠. 이 안정도를 더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송전율을 높여주고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왜 기존의 용량이 과부하됐던 것들을 줄여주다 보니까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 효율이 늘어나니까 향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력이 증가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송환설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점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재들을 보시면 돼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교재 위주로 나갈 테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6개월 지났을 때 키워드를 보고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 교재에 맞게끔 요 교재를 보시다 보면은
4권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이번 시험 문제에 있는 문제하고 보셨을 때 많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번은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번에는 끝내시고 그 다음에 좀 응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이나 제어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해드리기는 워낙 자료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사실 1장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2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제가 처음에 1장, 2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른 한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왜냐면 기본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그런 빈도수를 점차 줄여 나갈 겁니다. 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 단점. 중요한 건 3가지라고 그랬죠? HVDC. 그리고 뭐? 여기까지 다 HVDC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전압과 소요전선량, 성전정량, 관계. 요거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다? 팩치 부분. 또 하나 추가가 된다면 765 정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요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 4, 5문제. T분기, 8분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요거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